지금 10월 마지막 주차, 4주차 수업이고요. 우리는 오늘 문학 해석 관점, 시조 개관부터 해가지고 시조까지 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학 해석 관점인데요. 얘는 시험 범위에 항상 그냥 직간접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파트는 고1 때도 나오니까 복습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긴다.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여백에다가 먼저 필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할 거는 문학 해석 관점이라고 했다. 자, 문학을 보는데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관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했어. 자, 문학을 바라보는데 기준점이 되는 거. 봐봐. 문학을 그 자체로만 이야기하는 관점이 있어. 문학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겠다 이건 거야.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무슨적 관점이라고 할까? 내재적 관점. 그럼 잘하네 이제. 자, 내재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써줄게요. 내재적 관점. 이때 내재라고 하는 것은 안내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작품 안에 있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쓴다라고 했죠. 이게 안내자예요. 네.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재적 관점 말고 작품 밖에 있는 것들을 고려하는 관점도 있다라고 했어. 이런 걸 무슨 관점이라고 해? 외재적 관점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들을 고려하는 걸 외재적 관점이라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때 외는 이렇게 씁니다. 이 정도 한자는 제가 알아두시면 나중에 편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이 있는데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맞춰보십시오. 자,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종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작품 자체에 있는 것만 고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종류가 없더라. 근데 다만 내재적 관점은 종류는 없는데 그 내재적 관점을 부르는 여러 가지의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여기서 고려하는 관점들은 문학에 있는 그 자체만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어. 이런 거를 우리가 무슨 관점이라고 할까? 내 말에 힌트가 다 있어?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걸 무슨 관점이라고 할까? 절대론적 관점이야. 왜?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절대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 항상 일정한 거를 얘기하니까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관점? 절대론적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론적 관점. 이름은 여러 가지가 쓰일 수 있습니다.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하고요. 똑같은 말로 절대주의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이 모두 혼용돼서 같이 써요. 이 말은 뭐야? 너희들이 모두 다 같이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고려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작품에 있는 그 자체만 고려한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고려하는 건 작품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에 있는 시어나 표현법이나 혹은 내용 그 내용 시어들 간의 연관관계 이런 것들만 고려해가지고 시를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의 방법이 내재적 방법이야. 이해되시죠? 자, 이런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사실상 이 관점도 자주 나옵니다. 자, 외재적 관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좀 나눠볼게요. 자, 어떻게 세 가지가 있느냐? 이름을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외부적인 요소를 고려를 하는데 어떤 외부적인 요소를 고려하냐에 따라 가지고 자, 시대, 이 작품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시대를 고려해 가지고 보는 관점이 있어. 선생님 봐야지. 이런 걸 무슨 관점이라고 할까? 시대를 반영한다 해서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반영론적 관점. 봐봐, 이제 이름 알아야 돼.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시대를 반영하는 거야. 이 작품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는 반영론적 관점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했어. 오늘 할 작품으로 미리 이야기를 하면 까마귀 눈비마자가 대표적으로 그런 작품이지. 자, 까마귀 눈비마자는 단순히 까마귀에 대해서 야광 명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 아니야. 뭐랑 연관이 되어 있지?
단종의 폐위 사건. 그치? 세조의 왕위 찬탈 사건이랑 연관이 되어 있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가지고 그 작품을 해석했을 때 까마귀는 간신이고 야광명언은 충신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 반응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반응론적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가가 이러한 생애를 살아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시나 이 소설을 썼을 것이야. 작가가 이거 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야.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대답 안 나오면은 지금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고 가야 돼. 표현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작가가 표현하는 데 관심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작가가 어떠한 생애를 가지고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시를 썼을 것이다. 소설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표현론적 관점이야.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까마귀 눈비마자를 표현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 시를 쓴 박백년은 단종의 보기를 찬성했던 사육신이다. 그러한 그의 생애를 고려해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야광명월은 그가 가진 충성심을 보여주는 자기 자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표현론적 관점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표현론적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상대적으로 조금 주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관점이 있어. 얘는 이 작품을 읽었을 때 독자가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랑 연관이 있어. 즉, 자신한테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나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용어를 뭐라고 할까?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한테 어떠한 이득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효용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효용론적 관점은 누구랑 관련이 있다? 독자, 자기 자신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할 뭐예요? 문학 해석 관점들인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다시 첫 페이지, 앞 페이지로 돌아와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학 해석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이거를 왜 하냐? 왜 나오겠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나오는 이유는 문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네가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근거에 맞게. 일반적인 이론에 맞게 해야지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야, 다시. 자, 같은 작품도 해석 방법이나 독자의 인식 수준, 관심, 경험, 가치관에 따라 해석이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문학 해석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내재적 관점이 있고 외재적 관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재적 관점은 작품 외부에 존재하는 작가, 독자, 현실 세계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오로지 작품 자체에만 관심을 집중해서 해석하는 방식을 우리가 내재적 관점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게 방금 전에 했어. 절대론적 관점, 절대주의적 관점, 내재적 관점 다 된다? 작품 자체를 고려를 하는 거야. 얘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할게. 만약에 이게 소설이나 시나 이런 것이었다면 뭘 고려를 하느냐? 자, 시에서의 고려 요소. 어조, 운율, 이미지, 수사법, 시상전개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시 안에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시 안에 있는 것들로만 가지고 생각한다. 마찬가지야. 이게 소설이라고 한다면 서술자, 구조, 인물 유형, 문체, 시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내재적 관점, 절대주의적 관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외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요소들을 고려를 하는 거. 첫 번째, 시대를 고려하는 뭐가 있다고요? 반영론적 관점이 있다. 체크 한번 할게요. 반영론적 관점. 그래서 얘가 고려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과 연관지어가지고 같이 보는 거야. 여기서 고려하는 요소는 이거야. 작가가 살았던 현실 세계,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 이게 반응론적 관점이지. 그 다음에 표현론적 관점이 있어. 얘는 작가 중심이라고 해서 고려하는 거. 자, 작가가 살았던 창작 의도, 작가의 전기적인 사실이라고 했는데 전기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살았던 생애랑 연관이 있다 이 얘기야. 정기적인 사실. 그 다음에 가족관계, 성장 배경, 학력, 취미, 생활 환경 하여튼 작가랑 연관되어 있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를 했을 때 표현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론적 관점은
작품을 통해 얻은 독자. 독자의 감동 및 감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효용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볼 까마귀 눈비맞아든 뭐 들판이 적막하다든 그 외에 다른 시 모두 이 관점에 따라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 제가 이거를 몇몇 학교는 풀린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학교 뭐 상관없이 다 나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고등학교 가셔도 나오고요. 자, 보통 이제 1번 그림을 활용을 해서 2번 보기처럼 이제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너네가 맞출 수 있으면 됩니다. 맞춰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부터 먼저 볼게. 위치를 보세요. 기억에 들어갈 거는 무슨 관점이야, 얘들아? 절대론적 관점이야. 왜? 작품에 있는 것 자체로만 행성을 하는 거야. 여기에 들어갈 게 뭔지 맞추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해석을 하고 있는 보기를 찾으시면 되게 답이 됩니다. 절대주의적 관점이 기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맞춰볼게. 자, 이렇게 되어 있다. 하살표가 작품을 바라볼 때 현실을 고려해가지고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 무슨 관점이니, 얘들아? 반영론적 관점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옆에 써줄게. 반영론적 관점. 그 다음에 이렇게 봐. 작가가 이 작품을 어떤 의도에 썼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있어. 그럼 얘는 무슨 관점이야? 표현론적 관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옆에 쓸게. 표현론적 관점. 남은 거는 하나밖에 없다. 자, 작가 말고 그 작품을 바라보는 독자. 그지? 독자가 이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랑 연관이 있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효용론적 관점이 되겠다. 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효용적 관점까지 조금 복습을 해봤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시조를 다시 한번 복습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시조 들어가는데 제가 가로 프린트 드렸죠? 우리 맨날 제가 앞에서 복습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채우실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좀 드려봐. 자, 가로 프린트 중에서 이렇게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채울 거는 사실 여기 파트 하나입니다. 조선 전기 파트예요. 여기서 자 적어도 너네가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제 마우스 보이시나요? 이 부분은 채울 줄 알아야 돼. 종류까지 작가나 뭐 주제까지는 너네가 못 써도 종류하고 특징은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는 한번 채워볼게요. 너네가. 자, 이번에 제가 힌트는 이 정도는 드립니다. 시조이고요. 이때 창작이 굉장히 활발했던 시대야.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특징이랑 종류까지 채워볼게요. 자, 이거 잘 채우나 한번 내가 돌아다니면서 볼게. 창작 활발 단계. 응. 1번은 이제 조선 후기에도 더 활발해지는 가사입니다. 응? 잘 생각해봐. 자, 얘들아, 몇은 보일까? 내가 고려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야, 지금. 안 된다, 안 된다. 응. 알겠어. 얘들아, 지금 고려시대가 아니야. 지금 조선시대야. 응. 얘들아, 다 헷갈리나 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어머, 웬일이야. 얘들아, 내가 너희들 너무 신용한 거니? 어떻게 된 거니, 지금 이게? 얘들아.
종류라도 완벽하게 채워봐. 여기까지 채워야 돼. 자, 종류.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 얘들아, 양심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기억이 안 나면은 곤란한 거야. 내가 이거를 지난 2주 내내 이걸 했는데, 시조를. 안 된다, 안 된다. 얘들아, 배신감인데? 얘들아, 이게 뭐니? 자, 지금부터는 그럼 확실하게 머리에 넣으셔야 돼. 나 지금 2주 동안 뭘 한 거야? 나 2주 동안 이 수업만 했는데. 봐봐. 자, 앞에 본다. 특징부터 튀어나와야지. 자, 우리는 특징을 보는데 사실상 이 종류 첫 번째에 있는 애의 특징을 보는 거라고 했어. 자, 시조야. 시조는 누가 먼저 창작을 항상 시작한다라고 했지? 계층이. 그래, 선비야. 사대부 계층이야. 사대부 계층은 형식을 지켜가지고 시를 쓴다라고 했어. 이 형식을 지켜가지고 쓰는 정형식,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조를 우리가 무슨 시조라고 해? 그래, 평시조잖아. 자, 종류의 첫 번째 쓰면 되잖아. 평시조. 자, 근데 이 평시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거야. 이 평시조가 지키는 특징 이거라고. 이해돼?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튀어나와야 돼요. 보세요. 여기까지는 잘 쓴다 그래. 몇 장 몇 구 몇 장 내외야? 3장, 6구, 45자 내외. 여기까지는 알지? 그지? 자, 근데 3장은 이제 초장, 중장, 종장이 있는 거 알지? 그 다음에 6구는 제가 이음보식을 하나의 구라고 둬서 한 줄에 몇 음보니까 총 6구다. 이거 설명을 했잖아. 자, 뭔 말인지 지금 모르는 애들 있다. 내가 뭔 말하는지. 봐봐. 시조는 이렇게 3줄이야. 그지? 근데 여기 있는 게 한 줄에 2구씩이 있는데 그게 곱하기 3줄. 이렇게 해가지고 6구라고 했어. 근데 제가 뭐라고요? 이음보가 하나의 구야. 근데 한 줄에 얘들아 2구래. 그러면 한 줄에 몇 음보일까? 생각을 해봐요. 네, 생각을 해봐요. 지금 뭐 내가 어려운 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봐봐요. 이음보가 하나의 구대. 이음보가 하나의 구야. 근데 한 줄에 2구라니까. 그럼 뭐야? 한 줄에 몇 음보야? 그래, 얘들아. 어떻게 한 명도 빠짐없이 3음보라고 적을 수 있니? 얘들아, 내가 뭘 가르친 거니? 4음보잖아. 내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이거는 화가 나지. 이게 내가 2주 동안 했는데 이거를. 4음보. 왜 그래? 자, 그러면은 역으로 다시 물어볼게. 고려가요는 몇 음보야? 고려가요가 4음보야. 알겠니? 자, 내가 시대를 힌트를 줬잖아. 고려시대는 3음보. 그 다음에 조선시대 몇 음보? 4음보. 제발. 나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이 3, 4음보 맨날 이제 고려가요 갔다가 4음보, 시조 갔다가 3음보 이러면 나 속 터져. 진짜 속 터져. 그때 가서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로. 자, 4음보입니다. 다시. 얘들아, 3장 6구 45자 내외 몇 음보, 시조? 4음보. 4음보. 자, 따라한다. 자, 몇 음보? 4음보. 자, 시조 몇 음보 따라한다. 4음보. 4음보입니다. 안 돼요. 3음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너무 중요하다. 자, 마지막에 오는 구절이 있어. 종장이죠. 마지막을 우리가 종장이라고 해요. 종장에 첫 번째 부분이 있어. 종장의 첫 음보가 몇 음절이에요? 3음절이에요. 이거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이다. 오케이? 이거 생각보다 너무 못해서 내가 이따 다시 짚어줄게. 알겠지? 자, 평시조가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등부 수준에서는 사실 평시조까지만 배워요. 근데 고등부 올라가면 사설시조나 다른 시조들도 나와요. 자, 평시조에서 초장이나 중장이 좀 길어진 형태가 있습니다. 시험엔 잘 나오지 않으나 과도기적 형태로 나온 시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시조. 그리고 저번 주에 막 했던 거 있잖아. 왜 우리 배웠던 시 중에 뭐 시집살이 하는 시도 있었고 벌거벗은 아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미 이야기도 있었잖아. 그런 시조들이 뭐야? 중장이 엄청 길어졌어. 가운데가 길어진 뭐라고 했지? 사설시조라고 해. 사설시조. 이해돼?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내가 여기 쎄 빠지게 하겠니? 고등학교 1학년 시험범이라니까 이거. 자, 중요하다잉. 자, 그 다음에 밑에 제가 작가하고
플러스 주제도 같이 연관지어가지고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자층은 여러분들이 아까 한 부류의 작자층은 잘 알고 있어요. 자, 이 시조를 처음 만든 작자층 누구라고요? 선비 혹은 사대부라고 우리가 흔히 읽었습니다. 사대부였고요. 사대부가 쓰는 주제, 저번에 우리가 다 했어요. 사대부들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야. 얘네들이 지키려고 하는 교리는 어느 교리니? 유교적 교리잖아. 그치? 그래서 충성심이야. 주제가 뭐야? 유교적 충성심을 충성과 의라고 한다고 했잖아. 유교적 충의. 이해되죠? 유교적 충의 사상. 자, 그 다음에 더불어서 얘네들이 좋아하는 거 저번에 그렇게 좋다고 계속 얘기했던 거 있잖아. 뭐야? 자연이잖아. 그치? 자연 친화야. 유교적 충의하고 자연 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이게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는 시조의 주제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사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작자층인데 이제 사대부랑 같이 시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적 화자. 누굽니까? 기녀. 저번 주 했잖아. 그치? 기녀, 기생. 왜 홍랑 시조 했잖아요. 그죠? 자, 기생, 기녀. 기생이 있습니다. 자, 기생이 쓰는 주제는 당연히 선비랑 연관되어 있는 것일 수밖에 없더라.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 뭐가 들어가? 임에 대한? 임에 대한 뭐 사랑? 아이고. 자, 임에 대한 사랑이나 혹은 이별, 그리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비들은 잘 떠나가니까 본인들을. 자, 임에 대한 사랑과 이별 이런 것들이 주제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했고요. 자, 이게 기생이 가지는 시조의 주제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쓰니? 또 마지막엔 결국에는 평민. 그래서 저번에 그 평민이 쓴 사전시조 한 거 아닙니까? 평민. 자, 평민들이 쓰는 거는 어떤 내용이라고 했어? 삶에 대해서 쓰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쓴다. 뭐라고요? 생활상. 생활상. 생활상에 대해서 쓰고요. 혹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삶의 힘듦. 삶의 힘듦. 다른 말로 해봐. 삶의 고통. 삶의 애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사랑 이야기도 제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나 마지막으로 했다. 얘기했어. 중요해. 다시 한번 복습할게.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당장 중등부 수준에서 배우는 거는 사대부들이 쓴 평시조예요. 선생님 볼게요. 자, 평시조 특징 몇 장 몇 구 몇 자 내외 시작. 3장 6구 45자 내외. 자, 확실하게 머릿속에 외웠지? 그 다음에 몇 음보라고요? 4음보. 그리고 종장의 첫 음보가 몇 음절? 3음절. 이해되셨죠? 자, 이거 나한테 또 모른다 소리 하면 안 돼요. 진짜 안 돼? 알겠지? 자, 그럼 들어갈게. 자, 제가 준 프린트 중에 까마귀 눈비마자 이렇게 쓰여져 있는 프린트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까마귀 눈비마자부터. 자, 제가 이 작품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 교과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있는 거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그냥 바로 쇽? 프린트가 없어? 두꺼운 프린트? 자, 이거 없는 사람 또? 자, 민지야 뒤로 넘겨줘.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앞에 보시면 사회문화적 배경 이렇게 딱 되어 있어. 사실상 첫 번째 페이지야. 이 내용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무슨 관점일까? 자,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서 이 작품을 해석하자 이 얘기야. 자, 보자. 사회문화적 배경은 작품의 내용이나 의미와 연관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 공동체와 가치, 신념, 문화 등을 말한다. 작품에 직접 드러날 수도 있고 작품 창작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실 이게 무슨 뜻이야? 까마귀 눈비마자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까마귀 눈비마자가 쓰였던 그 당시의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얘들아 무슨 론적 관점이니? 반영론적 관점이지. 시대를 반영하니까. 사실 말만 다르게 한 거야. 반영론적 관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반영론적 관점이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그죠? 반영론적 관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이거는 읽어보면 돼. 사회 문화적 배경을 시에 찾을 수 있는 방법? 작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하면 된다. 작가의 삶, 당시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와 연관지어 파악한다. 그러니까 시 안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작품 안에 나와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오늘날의 삶의 비추어 감상하기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작품을 반영론적 관점으로 해석을 했어. 사회 문화적이라는 걸 고려를 해가지고 작품을 해석한 다음에 어디까지 하면 좋냐?
현대에 적용하면 좋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미 알고 있어? 까마귀 눈비맞아의 내용을 알고 있지? 뭘 경계하자는 거야? 착한 척하지만 사실은 속내가 엄청 까만 까마귀를 주의하자 이 얘기야. 그거를 현대에 적용하면 나도 주변에 면종복배야. 우리 배웠던 거 중에 따지면 얼굴은 웃고 있는데 그 안에 칼을 품고 있는 거 이해되시죠? 면종복배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자.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가 떠올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오늘날의 삶을 비추어 감상하는 거야. 그래서 과거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연관지어 생각해서 주체적으로 시를 감상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다시 시조 해주고 별표 해낼게요. 자, 이게 방금 전에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평시조의 특징들입니다. 시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시조는 선생님이 누차 설명을 했듯이 어느 시대에 창작이 시작됐어? 고려 시대 말부터 중엽이니까 중에서 말 정도 창작이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사실 조선 시대 활발했고 지금도 죽어있는 장르는 아니에요. 현대 시조도 창작이 종종 돼요. 다만 우리가 잘 안 할 뿐이죠. 우리가 자 이런 고유의 정형시를 우리가 시조라고 한다. 뭐라고요? 특징 3장 6구 45자 내외다. 종장의 첫 음부가 세 글자로 고정된다. 그 다음에 사음보의 운율을 가지고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까마귀 눈빛 맞아야 적용이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복습한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다음 주 넘깁니다. 자, 넘겨서 보시면은 개관이 나와 있는데, 자, 지금 한 장 더 넘겨. 22쪽이야. 22쪽에 까마귀 눈비맞아 개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배경 지식을 좀 떠올려 보세요. 저번에 사실 했으니까. 자, 까마귀 눈비맞아는 수양대군의 왕위를 빼앗긴 단종을 향한 충성심을 노래한 시조다.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볼게요. 그죠? 집중해라. 자, 충성심을 노래하고 있는 시조다 했어. 그래서 까마귀 눈비맞아는 고시조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선생님 보세요. 이 고시조라고 하는 게 옛날, 오래된 시조라는 얘기야. 다른 말로 하면 옛날에 쓰여진 시조로서 아까 이거 선비였던 사대부였던 단종의 충신 박팽년이 쓴 겁니다. 자, 박팽년이 쓴 거니까 얘는 무슨 시조라고요?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 중에서 무슨 시조야? 평시조. 왜 대답이 안 나와? 평시조지, 그치? 자, 그래서 평시조. 이해돼? 평시조란 얘기야. 자, 주제, 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이야.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은 상징적인 소재인 까마귀, 내가 세모 쳤다. 야광명월 동그라미를 대비시켜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대상이 긍정, 야광명월 긍정, 그 다음에 까마귀 부정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서리법을 써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까마귀 눈빛마자를 알기 위해서는 단종이랑 세조, 수양대군과 연관된 스토리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뒤쪽에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뒤쪽에 좀 많이 넘겨봐 얘들아. 자, 몇 쪽이냐면 30? 아니구나. 미안해. 27쪽. 자, 27쪽의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같이 나와요, 이거는. 자, 까마귀 눈비마자가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 1455년을 체크. 자,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와, 왜 그러세요? 넹? 문제 있나요? 27쪽? 27쪽이 아닌가요? 이거 27쪽이에요? 아, 그거 말고요. 자, 못 찾은 사람. 여기. 자, 여기 1455년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인 누구?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단종 입장에서 보면 이 수양대군은 무슨 관계였냐면 숙부 관계였어. 이때 숙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남동생, 작은 아빠 정도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좀 쓸게. 아버지의 남동생이었어.
작은 아빠야, 작은 아빠. 근데 이 작은 아빠가 나를 뭐 한 거야? 회의시킨 거야. 사실은 원래 뒷배경이 있어요. 수양대군이나 이제 태조라고 불리는 수양대군이 원래는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제일 높았어. 그럼 단종이 조금 어린 왕이잖아. 늦게 태어난 거야. 그래서 얘가 갑자기 왕이가 됐어. 그래서 얘가 뭘 한 거야? 질투를 한 거야. 그래서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라서 이름이 뭐가 됐어? 세조가 된 거야. 수양대군이랑 세조가 같은 사람인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런 상황이다. 이때. 자, 세조의 왕위 찬탈. 세조가 왕위 찬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제부터 찬탈이라는 표현을 계속 쓸 거예요. 찬탈이 뭐야? 그 왕위를 뺐다 이 얘기야. 이해되세요? 자, 왕위를 뺏었어. 누구? 단종의 왕위를 뺏었잖아, 그지? 근데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있어. 세조가 왕위 뺏었네? 얘가 권력자네? 얘 편에 붙은 사람이 있었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잖아, 그지?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간사안신하다. 간사안신하다. 뭐라고요? 간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간신이야. 따지자면 단종을 배신한 사람들이야. 이해되지? 자,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도 원래 왕인 단종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뭐야? 충성스러운 신 안에 뭐라고요? 충신이 되는 거야. 단종 편에 선 사람들. 막 이해되지? 자, 충신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박팽년은 후자에 속했던 인물이에요. 사육신이에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자, 그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성산문, 이계 이런 사람들 있어요. 단종 복위 운동을 펼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자, 단종 복위 운동이야. 무슨 뜻이야? 복구한다. 위치. 그 지위를 복구하는 운동이야. 뭐야? 원래 단종을 원래 있던 왕자리로 복귀시키자. 이게 복위 운동이야. 이해되세요? 자, 다시 지위를 복귀시키자라고 하는 운동을 펼쳤어. 근데 이게 잘 안 됐지. 그래서 발각되어서 혹독한 고문에 시달리다가 박팽년은 세조의 회유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맞서다가 결국에 어디서 죽어? 옥에서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봐보세요. 박팽년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단종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 단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 사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제 이 표현도 같이 알아놔야 한다. 사육신입니다. 이때 사자가 이렇게 쓰죠. 죽을 사자입니다. 단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밑에 써드릴게요. 단종을 위해 목까지 바쳤다.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을 우리가 사육신이라고 해요. 대비해서 플러스로 쓸게요. 단종을 위해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단종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걸 뭐라고 할까? 반대야. 인생을 단종한테 바쳤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날생자야. 인생. 자, 생육신이 있습니다. 생육신. 그래서 단종을 위해서 뭐를 바친 사람들을 생육신이라고 할까? 인생을 바친 사람들. 유흥부, 하위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팽년은 사육신이다 라는 거를 조금 고려를 해서 이 작품을 봐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시를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저 앞으로 가도 돼요? 자, 다시 올게요, 얘들아.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우리가 아까 봤던 몇 페이지야? 22쪽으로 와봐. 자, 22쪽에 와보시면 박팽년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셨을 때 박팽년의 시조가 나오면 조금 이해가 더 쉬워요. 보세요. 자, 박팽년. 까마귀 눈비 맞아. 박팽년. 조선시대의 문신이야. 문신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신하야, 신하. 충신이야, 충신. 근데 이 박팽년이 밑에 보세요. 1455년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자 죽음을 각오하고 단종 복위운동에 가담했다. 아까 얘기했지, 그지? 근데 이게 발각돼서 심한 고문을 받고 1456년 옥에서 죽었다. 이에 뭐는 서울 노량진의 사육신 모역에 있다. 봐봐, 뭐라고 했니? 사육신 모역에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이 사람 뭐라고요? 사육신이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박팽년이 쓴 까마귀 눈비마자를 좀 보도록 합시다. 본격적으로. 다시 복습이야. 지금 23쪽을 본다. 자, 23쪽에
배경 지식 차원으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보충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조랑 박백년 이런 사람들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단종은 어떤 왕이었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단종 체크. 자, 이 단종은 조선 제6대 왕으로서 문종의 아들로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는 게 포인트야. 근데 그거를 질투한 세조, 숙부가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긴다. 그래서 폐위당한 거야. 봐봐. 말을 바꿀 거야. 봐봐.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폐위라고 하죠. 고등부에는 이런 단어 쓰니까요. 폐위. 선생님 보세요. 폐위. 폐위시켰다. 그래서 상황, 자리를 물려주고 들어앉은 임금이 되었다 했어. 자, 단종보기를 도모하던 성산문, 박백년 등이 죽자 서인으로 강등되었고 결국에는 유배지에서 죽음을 당하였다 됐는데 아마 이제 확실하진 않지만 약간 유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죽음이 묘연했지만 아마도 그거를 사주한 것은 누구였을 것이다? 세조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확인해 둬야 될 거. 이 단종을 죽게 만든 사람이 우리 이름 알아요. 누구라고요? 책칠 공부 그만. 자, 누구라고요? 세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세조고요. 세조의 다른 이름 뭐라고요? 수양대군. 그죠? 수양대군. 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단종한테 관계는 단종의 숙부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다. 단종의 숙부. 네, 동일인물인 거 아셔야 돼요. 그죠? 동일인물이야. 자, 그러면은 다시 복습할게. 본문 보자. 자, 까마귀 눈비 맞아. 여기서 저한테 질문 하나 하셔야죠. 자, 까마귀 눈비 맞아가 제목인가요? 원래 선생님 봐야지. 시조는 뭐가 없어? 제목이 없어. 그래서 첫 번째 구절을 뭐처럼 쓴다? 제목처럼 써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해? 그냥 까마귀 눈비 맞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까마귀 눈비 맞아에서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노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까마귀, 우리 이미 얘가 뭔 뜻인지 알고 있죠? 까마귀 부정입니다. 미리 체크를 좀 해둘게요. 그 다음에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그거랑 반대대로 야광, 밤에도 빛이 난다 이 뜻이죠. 야광 그 별 스티커 할 때 그 야광이야. 그 다음에 명월, 밝은 달이다 이런 뜻입니다. 야광명월, 긍정이죠. 그죠? 일단 긍정하고 부정이 서로 대비된다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말하는 의도 볼게요.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노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원래 그리면 무슨 색깔로 그려야 돼? 까마귀니까. 자, 대충 그릴게요. 자, 까마귀라고 칩시다잉. 자, 까마귀가 있어. 자, 까마귀가 있는데, 자, 까마귀가 있는데 얘가 무슨 색깔이야? 까만 색깔이지. 근데 눈하고 비를 맞아. 자, 비를 맞아가지고 흰 색깔로 보여. 이게 위장술이야, 따지면. 얘한테는. 희는 듯 보이지만 사실 검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희다라는 게 순수함이야. 결백함이야. 근데 사실은 vs 그게 아니라 겁노매라 이렇게 얘기했어. 속내가 뭐하다는 거야? 검다라는 거야. 그 속은 문드러져 있다. 뭐야? 타락했다 이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겉모습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색깔처럼 무슨 색이야? 마음이 까만색이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이 까마귀가 의미하는 거 위에다가 바로 빼가지고 쓴다. 얘는 겉으로 봤을 때 뭐를 맞아서? 눈과 비를 맞아서 모은 것처럼 보여? 희는 듯 보여. 순수하고 저 괜찮아요. 저 착한 까마귀 아니라고. 오케이? 자, 희는 듯 보이나 뭐가 검어? 속내. 그 마음이 뭐하다? 검다. 이 얘기죠. 그죠? 자, 눈비를 맞아 희는 듯 보이나 그 속내가 검다. 이게 뭐야? 까마귀. 근데 이 까마귀랑 다르게 나는 어때? 자, 야광명월. 밤에도 빛나는 밝은 달 이런 뜻이야. 아니면 그대로 해석하면 밑에 나와 있듯이 뭐 여의주나 명의주와 같은 빛나는 구슬의 의미일 수도 있어. 얘는 따지면 까마귀는 여기 좀 더 쓸게요. 뭐였을까? 여기 어두움에 가까운 것이고요. 야광명월은 어디에 가까운 거야? 빛. 빛에 가까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네들이 서로 대비가 된다. 그러면은 선생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검정색하고 흰색이 대비가 된다. 무슨 대비일까? 색깔이 대비가 된다. 색채 대비, 색채 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물어봤어. 이런 밤에도 빛나는 달이 밤에도 어둡겠느냐 물어봤어. 어두우랴, 어두워, 안 어두워? 안 어둡단 얘기야. 자, 이거 써야 돼 해서. 자, 어둡지 않다는 얘기다. 자, 그러면 어둡지 않은데 어둡겠느냐 물어봤다.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대비했을 때 까마귀하고 야광명월 중에서 긍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 뭐야? 야광명월이야. 그치? 그러면 이 긍정을 상징하는 이 친구가 사실은 반영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충신이야, 간신이야? 충신이지, 그지?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긍정을 상징하는 충신이야. 반대로 밑에를 보시면은, 자, 이 까마귀 부정적인 존재로 나와 있죠? 얘는 부정이야. 부정이고, 얘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간신이에요. 간사한 신화. 얘 정확히 써두셔야 돼요. 자, 까마귀는 부정, 간신이고요. 야광명월은 충신, 긍정이다. 이 말이죠, 그죠? 되죠? 그러면 이 앞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누가 잘못했어? 저 간사한 신하가, 세조편에 선 신하가 희는 듯 하지만 사실 뭐하다? 속내가 검어서 단종을 뭐했다? 배신했다 이 얘기야. 근데 나라고 하는 건 화자인 박팽년을 가리키는 거야. 나는 충신이기 때문에 밤인들 어두우랴라고 했어. 그럼 이 밤도 사실 세모야. 밤은 누가 통치하는 세상이 밤일까? 밤처럼 어두운 그런 사람. 까마귀일 수도 있고 더 높은 사람. 누구야? 세조. 세조가 통치하는 이 시대가 뭐야? 밤같이 어둡다. 그러니까 좋은 시대가 아니란 얘기야. 근데 그런 좋은 시대가 아닌 상황 속에서 나는 무슨 색깔 유지한다고요? 밝은 색깔 유지한다고요. 그죠? 나는 야광명월이다. 나는 충성심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돼? 이해돼? 그 와중에 내가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럼 결국에는 중요하다. 발표. 임이 누구야? 단종이야. 이렇게 내가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 이 단종에 대한 마음은 나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달과 같기 때문에 일편단심. 얘들아 그새로 해석하면 하나의 편이 그 조각이야. 파편할 때 편이야. 그 다음에 단심. 붉을 단자야. 그러면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란 뜻이 돼요.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면. 근데 이거를 좀 돌려서 해석을 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의 마음이다 이런 뜻이야. 변하지 않는 마음. 일편단심이라고 해. 자, 나의 이런 변하지 않는 하나의 마음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물어봤어.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한다는 거야, 얘들아? 변해, 안 변해? 변화가 없다 이 얘기야. 이해되시죠? 자, 변화가 없다. 자, 변화가 없고 어둡지 않은데 알면서 물어봤어. 이렇게 알면서 물어보는 거 무슨 법이야? 자, 무슨 법이야? 서리법이야. 그지? 서리법.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시조는 무슨 시조야? 까마귀하고 야광명월을 대비시켜서 간신하고 충신 중에서 자신이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더불어서 이런 간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까마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지. 그러면 순서적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 초장, 처음 부분의 내용에서 흰 듯 보이지만 검은 까마귀라고 해서 어떤 신화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얘들아? 다시 간사한 신화에 대해서 얘기한다. 여기 밑에 쓸게. 간사한 신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장. 밤에도 밝게 빛나는 야광명월. 이거는 뭐를 지키는 거야? 자, 여기서 나온다. 충성심. 한 대상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할까? 지조하고 절개라고 얘기한다. 야, 이거 시험범위 들어가는 애들도 있다라고. 집중하라고 지금. 자, 지조하고 절개를 지키는 누구? 자기. 충신. 이해돼? 됐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결국에 하고 싶은 말. 임에 대한 마음 변하지 않는 단종에 대한 마음이지. 그래서 단종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즉,
원래 왕에 있던 그 왕자를 돌아왔으면 좋겠어. 단종 복위에 대한 소망 혹은 의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지막 구절은 단종 복위에 대한 소망. 되시죠? 내용상의 측면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아까 헷갈렸던 그거를 해볼게요. 자, 시조의 특징 본다. 선생님 앞에 보세요. 자, 이거 평시조라고 했어요. 처음에 오는 거를 맨 처음 첫 장을 우리가 뭐라고 해? 초장이라고 하죠. 몇 전화? 초장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중장이지. 그 다음에 끝에 오는 게 뭐야? 그래, 3장이야. 나 지금 3장 했어. 그 다음에 6구 45자 내외를 해야 되는데 6구를 알기 위해서는 음보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 몇 음보? 4음보야. 그지? 4음보인데 어떻게 끊으면 돼요? 자, 끊어야 돼. 이거 너네가 모르니까. 자, 까마귀 끊고 눈비 맞아 끊고 희는 듯 겁노매라. 끊고 있니? 끊어놔야 돼. 너네 이거 끊을 줄 모르잖아. 자, 음보, 4음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봐야 돼. 얘가 4음보 끊기 헷갈리거든요. 야광에서 끊는다. 특이하게. 봐봐. 야광 끊고 명월이 끊고 밤인들 끊고 어두우랴. 끊고 있니? 자, 그 다음에 임향한 끊고 일편단심이야 끊고 변할 줄이 끊고 있으랴. 자, 보세요. 그러면 한 줄에 얘들아 몇 음보야? 4음보지. 덩어리가 몇 개? 선생님 봐야지.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몇 덩어리야? 4덩어리지. 그러니까 4음보야. 4음보고 제가 아까 6구 얘기했어요. 이음보가 하나에 9다. 그러면 한 줄에 2구야. 총 3줄이니까 6구 맞지? 글자 수 안 셀게. 45자 4배 정도 된다는 얘기야. 3장 6구 45자 4배. 되지? 되지? 거기에다가 4음보 지켰지. 그리고 뭐라고요?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이다. 근데 우리 음보 봤잖아. 종장이 어디야? 지금 여기지. 자, 이 마지막 부분의 첫 음보면 어디예요? 여기죠. 임향한 이거 체크해 두세요. 임향한 여기가 뭐란 얘기야? 몇 음절? 3음절이잖아. 지켰잖아. 그지? 종장의 첫 음보가 몇 음절? 3음절이야. 종장의 뭐가 첫 음보가 몇 음절? 3음절이다. 오케이? 그것까지 다 지키는 거야. 이런 형식상의 특징? 기본적으로 어떤 시험 범위가 되었든 시조 문제에서는 늘상 물어보는 그런 특징이에요. 알아두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까마귀 눈비 맞아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요. 자, 까마귀 눈비 맞아 했다. 그러면 지금 뭐 추가적으로 더 볼 내용 있나요? 따로 없고 옆에 정리만 한번 할게요. 자, 밑에를 한번 볼게요. 자, 밑에. 자, 시어에 담긴 대조적 의미 정리했을 때 까마귀에 크게 세모친다. 자, 까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은 특징이 색깔적인 측면에서 검다. 하지만 그거랑 비교했을 때 야광명을 어때? 밝다, 빛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줬습니다. 까마귀에 크게 세모. 자, 그 다음에 옆에 야광명월에 크게 동그라미. 자, 보시면은 그럼 상징하는 게 뭐야? 검다. 결국에 누구야? 간신이야. 간신이 상징하는 건 누구의 편에 선 사람? 세조 편에 선 사람들이지, 그지? 그 다음에 옆에 자 박팽령과 함께 단종 보기 운동을 이룬 사람 누구예요? 충신, 야광명월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다. 자, 지금 눈이 감기지 마.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본다. 자, 이 시조가 창작된 시대 문화적 배경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1455년 수양대군이 어린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왕이 되었다. 체크 한번 하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박팽년, 성삼문, 이계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단종 복위 운동을 펼친 자, 단종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누구라고요? 사육신. 사육신. 그지? 알아두시고요. 결국에 이 시조의 주제는 밑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하얗게 보이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뭐 한다? 검게 보인다. 이거랑 대비시켜가지고 언제나 밝은 야광명월을 대비시키더라. 이 얘기야. 그래서 화자의 변하지 않는 마음, 일편단심을 강조해서 결국 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 단종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주는 그런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그러면 이 시를 했고 메인은 연계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드린 프린트 중에 있죠. 연계시. 자, 볼게요.
이게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 파트부터 할게요. 연계시. 앞에 본다. 자, 까마귀 눈빛마저가 너무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거랑 연관된 작품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다른 프린트로 넘겨왔다. 연계시라고 적혀져 있는 프린트로 넘겨왔습니다. 그죠? 못 찾은 사람? 그것도 없구나. 이 현실 자리 없나 봐. 민채야 뒤로 넘겨줬구만. 자, 없는 사람 또 있어? 자, 이 시 중요해가지고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할게요. 얘들아, 조금만 더 집중해봐. 지금 중요한 내용 해서 그래. 자, 단종이랑 연관된 시가 그러면 박팽년 시만 있겠어? 아니지. 단종이랑 관련된 사람들이 더 쓴 시가 있어. 그래,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까마귀 눈빛마저 못지않게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가 고등부 올라가서는 그냥 늘상 시험에 나오고요. 망포중은 작년 기출에 인양 이런 게 나왔다라고 내가 얘기했어. 중요해. 봐야 돼. 자, 첫 번째. 주제가 똑같습니다. 단종에 대한 안타까움, 연민, 그리움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수양대군과 간신에 대한 분노가 담겨있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원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야. 그대로 해석해. 간밤에 울던 여흘, 슬피 울어 지내여다라고 했어. 자, 간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밤이다 이런 얘기야. 체크할게. 간밤. 어젯밤. 지난밤에 울던 여울이라고 하는 건데 그 물의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냇가. 자, 물을 슬피 울어 지내여다라고 했어. 자, 간밤에 어떤 물이 있대? 울던 물이 슬피 울면서 지낸다라고 했어. 봐봐 얘들아. 그러면 사실 원래 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얘는 그냥 흐르는 거야. 근데 얘가 슬피 울면서 지낸다라고 했어. 자, 왜 그러냐? 이제야 생각하니 님이 울어 보내더라. 봐봐. 물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 그치? 자, 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얘가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우는 것처럼 보였어.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울면서 보냈기 때문이야. 다시 이 물을 갖다가 이미 울면서 보냈으니까 그 임의 슬픔이 물에 전해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자, 그러면 우리 알고 있잖아. 이미 이 시대적 배경이 언젠지. 자, 이미 누구겠니? 단종이지. 자, 단종이 울면서 보냈구나. 그래서 슬픈 거야. 이해돼? 단종의 슬픔이 여기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단종이 자신의 슬픔을 어디에 담아서 이 개울, 물, 시냇물이 있는 것에 담아가지고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돼? 돼? 그래서 저 물이 거슬러 흐르는 것처럼 자, 해석이 안 되면 써야 돼. 거슬러 흐르는 것처럼, 흐르고자 하는 것처럼. 자, 저 물이 거슬러 흐르고자 하는 것처럼 나도 울며 내리라. 울면서, 이거 해석되지? 울어 안 써되지? 내리라. 내다가 살아가다라는 뜻이야. 울며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뭐야? 단종이 너무 슬퍼가지고 뭐 시냇물에 실제 그러지 않았지만 과장적인 표현이야. 이 물에다가 자신의 슬픔을 담아가지고 보냈어. 그래서 내가 그 시냇물이 우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나도 어떻게 살 거야? 저 물이 거슬러 흐르면서 우는 것처럼 나도 울면서 지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사실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 물이라고 하는 소재가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소재야. 그지? 근데 이 물은 사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가지고 그냥 흐르는 거야. 이해돼? 얘는 그냥 원래 자연의 섭리에 따라 흐르는 거야. 근데 물이 우는 것 같아. 물이 너무 슬퍼 보여. 이건 누구의 생각이야?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이야. 그치? 봐봐.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이 이거를 슬프다라고 하는 감정을 작가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자, 이때 사용하는 방식이 있지. 봐봐.
얘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 정서를 넣은 게 있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감정이입이라고 해. 지금 여기서 이 감정이입이 뭔지 모른다? 안 돼. 감정이입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상은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다가 화자의 정서와 심리를 이입해서 얘는 가만히 있는데 이입해서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해? 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될 수 있냐면 까마귀 눈빛마저에서 야광명월이 상징하는 게 충신이지. 그러면 이 시에서 충신을 상징하는 시어에 가장 가까운 걸 고르라고 한다면 뭘 골라야 될까? 여기에서 야광명월이랑 가장 비슷한 뜻을 고르라고 한다면 뭘 골라야 될까, 얘들아? 물을 골라야지, 그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나도 울면서 지내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따지면 물이랑 제일 가까운 거야. 이해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이해되지? 그래서 지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볼게요. 이 시는 별표 한번 할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자, 선생님 보세요. 얘도 지금 주제가 다 비슷해요. 임단종에 대한 연민, 안타까움, 그리움, 수영대공과 간실에 대한 분노, 감정이입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는요, 고전문학 할 때 제가 했어요. 너무 유명해. 자, 누가 썼어요? 이계. 자, 참고로 이계가 누구였게? 박팽년, 성산문 이계. 누구였을까요? 사육신이죠. 자,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사육신.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기에? 자, 기억이 나시나요? 꽤 최근에 했는데, 고전문학에서 방 안에 켜져 있는 촛불, 메인 시어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한번 할게. 자, 이거 뭐예요? 촛불이에요. 자, 방 안에 켜져 있는 촛불이 누구와 이런 뜻이야. 방 안에 켜져 있는 촛불이 누구와 이별하였기에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자, 겉으로 눈물이 떨어지고 속이 타는 줄 모르는구나 이랬어.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그림 그려드릴까요? 자, 촛불이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보세요. 자, 촛불이 이렇게 있는데 자, 불이 타오릅니다. 이렇게 타오르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뭐가 떨어져요? 이렇게 뭐가 떨어져요? 촛농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점점점 심지가 이렇게 타들어가요. 점점 이렇게 짧아지죠. 그죠? 자,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어? 겉으로 눈물이 떨어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얘가 사실 촛불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가지고 그런 건데 얘가 이별해 가지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자, 이별했다라고 촛불이 이별을 어떻게 하니? 얘들아, 무슨 법이야? 자, 무슨 법이야? 의인법이지, 그치? 그러니까 의인법 하나 쓰였고 플러스 이것도 감정이입이 아니야? 감정이입이지. 촛불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울고 싶은 거야, 내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감정이입. 이해되세요? 지금 중요한 작품이에요. 자, 감정이입이다. 그래서 저 촛불이 날과 같아 속 타는 줄 모르구나. 하고 싶은 말이 마지막에 나왔어. 저 촛불이 누구와 같아? 나와 같아서 속 타는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했어. 그러면 사실은 속 타고 힘들고 눈물 나는 건 누구? 나야. 그지? 그래서 이 촛불이 누구다? 화자. 저기 우리 이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실은 화자가 속 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야. 이해돼? 이 작품 굉장히 중요하다. 단골 문제예요, 이거는. 오케이? 자, 이런 작품이 있고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중요. 자, 이 작품은 단종이랑 관련되어 있는 시 중에서 약간 심화 버전의 시예요. 보세요. 흔히 단종이랑 관련되어 있는 시면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단종 슬프다, 우리 왕님 불쌍해, 플러스 세조하고 간신히 싫어요, 미워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플러스 알파로 얘는 나라의 안위까지 겹쳐하는 그런 작품이야. 볼게요. 자, 간밤에 부던 바람에 눈설이 치던 말인가. 낭락장송이 다 기울어 가는구나.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일러 무엇하려. 이것도 제가 고전문학 할 때 했던 것 같아요. 보세요. 간밤에 부던 바람에 눈설이 치던 말인가. 지난 밤에 불던 바람에 눈설이 치던 말인가 이렇게 얘기했어. 원래 얘들아 고전문학에서 제가 눈이나 혹은 바람 이런 것들은 흔히 뭘 상징하는 거라고 했어요? 시련, 고난, 힘듦,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라고 했지,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은 뭐야? 시련, 고난이야. 근데 지금 이게 다 단종이랑 연관되어 있는 시조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이 시련하고 고난은 누가 만들어낸 거야? 세조지. 자, 세조, 수양대군이 만들어낸 시절이 세조의 통치 기간이 뭐야? 시련과 고통이야. 이해되지? 세조의 통치기. 지연아, 눈을 떠라. 그래서 낭락장송이 다 기울어 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체크할게. 낙낙 장송이라고 했을 때 이 송이 무슨 송자야? 이 정도 알아? 나 이따 할 거예요. 이거 뭐야? 소나무. 그래서 소나무가 다 기울어 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봐. 진짜 대략적으로. 자. 네? 자. 아휴, 잠깐만. 다시. 자, 대략 그리자, 대략. 자, 소나무예요. 소나무는 원래 조금 이렇게 길게 생겼으니까. 소나무라고? 소나무 같다. 자, 소나무야. 이 소나무가 바람하고 눈이 와. 그지? 막 눈이 와. 그런 상황 속에서 얘가 어떻게 됐어? 기울어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 얘가 기울어진다. 얘기를 했다. 자, 근데 그런 와중에 하물며, 자, 여기 옆에 얘들아. 소나무 옆에 짜자잔. 꽃이 있어. 자, 꽃이 피려고 하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 얘 피겠니? 안 피겠니? 안 피겠지. 봐봐. 얘도 쓰러져. 하물며 얘는 어떻게 될까? 얘도 쓰러진다는 얘기야. 얘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 보세요. 세조 통치기에 실현하고 고난이 있어가지고 기울어져 가는, 그래도 조금 키가 크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소나무가 있어. 이 소나무가 상징하는 건 뭘까?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 원래 있었던 단종도 될 수 있고 단종의 충신이야. 봐봐. 원래 있었던 국가의 충신이야. 이해돼? 근데 세조가 이렇게 거지같이 통치를 해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그러면 다 못 피었다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미래가 창창했는데 세조 때문에 미래를 망친 사람들, 앞으로 가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야. 그럼 누굴까? 앞으로의 인재. 그러니까 국가의 인재. 앞으로의 미래의 충신이죠. 미래의 충신. 막 어린 충신들, 이제 막 등용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될까? 단종의 편에 서면 다 숙청이 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걔네들은 하물며 뭐 할 것이다? 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런 터줏대감이었던 충신들도 힘을 못 쓰는 와중에 신입들. 그런 신입 충신은 힘을 쓸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가 걱정이 된다? 나라의 안위가 걱정이 된다, 이 말이야. 나라가 그럼 어떡하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돼?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작품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작품이 있고요. 이해되세요? 되세요? 자, 거의 다 했어요. 저 뒤로 넘길게요. 넘겨도 돼? 넘길게. 자, 뒤에 조금만 더 봅시다. 자, 이거는 모른다고 하면 저랑 또 싸워야 돼요, 진짜. 자, 첫 번째 이 시는 수양대군이랑 연관되어 있는 시 아니었어요? 자, 보면 알죠.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로라 줄여 줄근들 채미라도 하는 것인가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 그 누구 땅에 난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25니? 자, 그러면 이 시는 제가 누차 설명을 했던 그 시야. 자, 배경. 단종에 대한 연민 안타까움, 수양당근하고 간신에 대한 분노, 감정이입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해석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수양산 바라보면서 이제를 하나노라 라고 했을 때 이 수양산의 의미가 두 가지라고 제가 설명한 적 있죠? 중의법이라고. 선생님 보세요. 자, 수양산의 의미가 두 가지. 하나, 진짜 마운틴이라고 했지? 산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자, 우리는 알 거야. 수양산이랑 누구랑 동명이인이야? 수양대군이랑 동명이인이잖아. 그래서 사실 돌려가기야, 돌려가기. 수양대군을 얘기하고 싶은데 직접 말하면 잡혀가니까 수양산이랑 돌려 얘기한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사용되고 있는 건 중의법이에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사용하는 중의법이야. 자,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이숙제를 한탄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지. 자, 이제 누군지 이제 모르면 안 된다고 했어. 내가 위에 다시 한번 써놨어. 자, 이 사람들은 은나라의 신하야. 밑에 쓸게. 정확히는 충신이야. 이 사람이 두 명이야. 이 백이숙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은나라의 신하야. 근데 중국은 나라가 여러 번 바뀌었어. 은나라가 주나라로 바뀌었다. 주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나라에 충성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했어. 그래서 그림 기억나지?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뭐를 먹고 살았다?
고사리를 먹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러면 고사리를 먹다가 얘네가 너무 고사리만 먹고 사니까 배고파서 영양실조로 죽었어. 그러면 얘들아 충신이야 아니야? 충신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 백이 숙제를 한탄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다시 한탄한다. 그럼 왜인지 알아야 돼. 자, 왜 한탄을 했느냐? 자기가 더 충신이다 이거야. 날고기는 중국의 신하들보다 누가 더 충신? 내가 더 충신. 그래서 자신의 충성심을 뭐하기 위해서 강조, 크게, 클 때 자신의 충성심을 크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이런 작품이야.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줄여 죽은 진들. 무슨 뜻이야? 굶주려 죽은 진들. 채미라도 하는 것인가? 이 채미라고 하는 것이 뭐야? 요기, 배 채우는 거. 요기라도 하는 것인가? 이랬어. 이 작품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면은, 자, 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어. 채미라도 하는 것인가? 무슨 뜻이야?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법이지? 서리법이지, 그치? 하면 안 된다. 서리적인 표현이 여기도 들어가 있다는 거야. 똑같이. 남에게 눈비 맞아라. 그래서,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 여기는 우리가 안 했어, 잘. 자,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푸성귀야. 별로 보잘것없는 풀이라고 할지언정 그것이 누구 땅에 났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것이 누구 땅에 났나니. 얘들아 이거는 은나라 땅이야 주나라 땅이야 이제? 그래 이제 주나라 땅에 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고사리를 섭취한 행위가 뭐다? 배신. 누구? 은나라 왕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굉장히 엄격하게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엄격하게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자기의 충성심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거 지울게. 자, 임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잘 보세요. 자, 성산문입니다. 자, 성산문 위에도 성산문이야. 성산문, 박백년 이게 다 누구니? 사육신이야, 그지? 사육신이라는 거 생각을 해서 보셔야 돼요. 자, 상상했어.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내가 죽고 나서 뭐가 될까?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봉래산에 있는 제일 가는 봉 위에 낙락장송 되어 있어. 잔다. 눈 막 그냥 헷가닥 하지? 자, 낙락장송 되어 있어. 낙락장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나왔던 표현인데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꿋꿋하게 서 있는 소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낙락장송이라고 해요. 자, 내가 죽어서 뭐 될 거야? 소나무 될 거야. 자, 근데 이따 뒤에서 할 거야. 이 소나무는 원래 가지고 있는 상징 자체가 지조와 절개야. 여기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지조와 절개가 뭐예요? 지조와 절개는 한 대상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그 대상만을 바라보는 걸 지조와 절개라고 해요. 배신하지 않는 거. 충성심이야. 이 지조와 절개를 가진 낙락장송이 될 거래. 그럼 이 낙락장송이 긍정이야. 근데 그거랑 다르게 백설이 만건곤 할 때 백설 그대로 해석하세요. 뭐야? 백설은 흰 눈이죠. 자, 흰 눈이 만건곤하다. 만건곤하다는 건 만천하에 펼쳐져 있다는 얘기야. 엄청 천하에 눈이 많이 왔다. 백성이 흰 눈이 만천하에 올 때. 자, 해석할게. 흰 눈이 만천하에 엄청 많이 왔을 때도 독야청청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 아무리 시련하고 고난이 온다고 할지언정 독야청청 혼자서 풀을 것입니다. 이 얘기야. 혼자서 푸른 세계 유지할 것입니다. 이 얘기다. 자, 그러면 얘가 상징하는 바가 있겠지. 보세요. 낙락장송은 본인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지호야. 이 낙락장송이 상징하는 건 자기 자신이야. 어떤 신화를 얘기하는 걸까? 무슨 신화야? 무슨 신화? 충신이지. 대답 나와야지. 충신이지. 그지? 자, 근데 백설이 만건곤할 때 독야청청하리라라고 했어. 이 백설은 뭐야? 흰 눈을 상징하는 건데 시련과 고난을 주는 대상이죠. 자, 그랬을 때 가은아, 얘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누구의 통치? 눈을 만드는 통치 누구야? 세조지. 세조 즉 수양대군의 통치에 대해서 백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뭐 한다? 독야 청청하리라. 푸른색을 유지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세요? 지금 단종이랑 연관되어 있는 주요 시들을 쭉 한번 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주제가 동일하고 뒤에 있는 시 두 개까지만 하고 쉴게. 뒤에 있는 시 두 개는 너무 쉬워요. 자, 까마귀하고 백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시조입니다. 볼게요. 해석을 잘 하세요. 자, 다음 쪽에 까마귀가 다 나오는데 의미가 달라. 선생님 봐야지. 자, 까마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 자, 까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 보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성낸 까마귀 흰 빛을 세우나니 화난 까마귀가 백로야 너 그쪽을 가면 화난 까마귀가 너를 어떻게 할 거야? 흰 빛을 세우나니 너의 흰 색깔의 빛을 뭐 한다? 위협하니 이런 뜻이야. 그래서 청강 푸른색 강에 기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라고 했어요. 그럼 맞춰볼게요. 여기서 까마귀가 나빠요? 백로가 나빠요? 까마귀가 나쁜 거죠. 자, 그러면 이 시는 까마귀 눈빛 맞아랑 똑같이 까마귀의 의미가 쓰인 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럼 까마귀가 세모다. 그지? 백로가 긍정이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봐봐. 여기까지 봤을 때 까마귀는 항상 나빠? 아니, 아닌 시도 있다. 밑에 봐. 자,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자, 백로가 야 너는 검정색이야? 웃지 마라 라고 했어. 봐봐. 그러니까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소냐. 봐봐. 이거는 중요. 앞에 있는 까마귀 눈비 맞아랑 완전 대비되지. 까마귀 눈비 맞아는 뭐라고 그랬어? 까마귀 눈비 맞아 흰인데 검놈해라. 걔는 흰색인 것 같지만 실제 검은색이라고 했어. 근데 얘는 속이 검다, 겉이 검다라고 해서 속조차 검을소냐. 자, 검을소냐 물어봤다. 자, 서준아 물어봤어. 무슨 법이야? 그치? 자, 검을소냐. 검어 안 검어? 검어 안 검어 얘들아? 안 검다는 얘기야. 자, 속조차 검다? 검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검지 않아. 그래서 아마도 겉이고 속 검은 건 너뿐인가 하노라. 자, 그러면은 야 오히려 겉은 흰색이어도 속이 까만 건 너야 이렇게 얘기했어. 이 너가 누굴까 얘들아? 그렇지. 자, 백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백로가 이게 되는 거지. 그지? 검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긍정은 까마귀야 백로야? 여기서 오히려 까마귀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어. 알겠죠? 되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 작품까지 같이 봤습니다. 뒤에 있는 사군자 시랑 저기 들판 적막하다는 쉬었다가 마저 할게요. 잘 따라오셨고요. 10분 쉬었다가 뒤에 있는 거 마저 합시다. 마저 합시다. 자, 사군자 파트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까마귀 눈비마자의 내용을 보면 자기의 충성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의 시조야. 다 그런 내용의 시조를 봤죠? 그죠? 근데 충성심을 상징하는 지조와 절개에 상징물이 고전 문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군자라고 하는 고전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자연물들이 있습니다. 자, 별표해놓고 볼게요. 자, 군자라는 표현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 자, 조선시대에 많이 쓰였던 표현이야. 이때 군자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의 성인이야. 성인. 나 장음한 거야. 여기서 말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유교에서의 성인인 것을 우리가 군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뛰어난 사람을 흔히 군자라고 하는데 특이하게 사군자라고 했을 때 4명의 뛰어난 군자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지칭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 옆에 쓸게 자연물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자연물이 고전 문학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아, 얘네들이 상징하는 게 유교의 성인이 잘 지키는 미덕, 지조하고 절개를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지조하고 절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대상에 대해서 변하지 않은 충성심을 우리가 흔히 지조하고 절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100에 한 80 이상 정도는 이 대상들이 나왔을 때 모일 가능성이 있다?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단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 단종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에서도 이게 많이 쓰였어. 그래서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볼게요. 사군자란 체크. 사군자란 덕과 학식을 갖춘 인품 있는 사람 넷이란 뜻을 가진다. 그죠? 유교에서의 성인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사실 사람이 아니라 누구? 자, 기억나야 돼. 자, 네 가지 이름 앞글자 따가지고 외운다고 해서 매난, 국죽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했다. 그지? 자, 매난국죽의 별표 칠게요. 자, 뭐의 줄임말?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죽이야잉. 자, 그래서 매난국죽이라는 네 개의 대상이 그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애들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네들이 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할까요? 얘네들은 일상적이지 않은, 즉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충성심을 지키는 모습을 가져.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원래의 모습을 지키려는 특성을 가진 애들이야. 그래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자연물로 선정이 된 거야. 선생님 보세요. 자, 봐봐요. 얘는 사군자라는 말이 생긴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중국 명나라 때부터 본격적으로 자리했고 수묵화가 발달하면서 점차 문인화의 소재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하면서 보세요. 매난국죽의 순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와 동일해요. 얘네들이 상징하는 계절이 있다는 거야. 보세요. 매화는 언제 피게? 자, 봄인데 초봄에 펴. 원래 봄이 따뜻한 3, 4월, 한 4월쯤에 보통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근데 얘는 2, 3월쯤에 피어요. 꽃샘 추위를 이긴다는 이 얘기야. 오케이? 보세요. 매화는 이른 봄 추위 속에서 꽃을 피움으로 봄을 이랬습니다. 자, 이른 봄 추위, 즉 시련과 고난에도 지지 않고 꽃을 피우니까 봄을 상징한다. 그럼 매화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 아니야? 상징이야. 시련과 고난에도 자기의 꽃을 피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 원리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난초. 난초는요, 엄청 키우기 힘든 거 아세요? 은근히? 자, 얘가 이제 사무실에 보통 이제 사장님들 사무실에 선물로 많이 있잖아. 이런 난초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자, 이런 난초가 있는데 난초는 관리만 잘하면 사시사철 무슨 색깔이 이게? 푸른 색깔, 초록 색깔이에요. 그거를 유지하는 거야. 그게 지조와 절개야. 봐봐요. 난초는 여름의 깊은 산 속에서도 여름이라고 하는 이런 더위 속에서도 은은한 향기를 퍼뜨림으로 여름을, 그러니까 은은한 향기와 더불어서 뭐를 푸른색을 지니고 있으니까 난초도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화도 마찬가지예요. 국화는 늦가을이야. 이제 겨울이 될 때 오히려 펴. 가을에 핀다는 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늦가을이라고 하는 이 추위 속에서도 이겨내고 피니까. 자, 핀다. 그래서 가을을. 그 다음에 대나무도 마찬가지야. 대나무는 사시사철 무슨 색깔? 푸른 색깔이야. 겨울이라고 하는 추운 상황 속에서도, 즉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뭐를 가진다? 푸른 색깔 잎을 지니니까 겨울을 상징한다라고 봤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얘네들 그냥 지조와 절개 상징이 된 게 아니라 얘네들 각자 맞는 계절에 따라 가지고 시련과 고난을 모했기 때문에 극복하는 자연적인 특성이 있어가지고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다가 하나만 더 제가 외우라고 했어요. 매난국죽에 플러스 밑에 본다. 뭐도 있다고요? 소나무도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다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알아두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별표 한번 할게요. 자, 소나무 있습니다. 소나무는 아까 우리가 봤던 뭐라는 표현을 많이 쓰냐면 낙낙, 장송, 혼자서 꿋꿋하게 서 있는 소나무 이런 뜻이야. 그치? 낙낙장송, 송이란 표현으로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도, 아이고 지워버렸네. 소나무도 항상 푸른색을 유지하는 대상이기에 뭐의 대상이 된다? 지조와 절개의 상징의 대상이 된다. 얘기야. 자, 볼게. 지조절제 충성심을 상징한다. 까마귀 눈비마자와 동일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 말이 쓰입니다. 그래서 자, 단
아까 얘기했듯이 사군자가 등장했다고 해서 항상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고요. 100이 한 80은 그 주제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군자의 상징이 되는 대표적인 시조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각 시조에 등장하는 사군자가 자연물이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시험에 잘 활용되는 애들이니까 좀 봐두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민영의 매화사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전부 할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조금 언급이 되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중요한 부분만 저는 할게요. 자, 3년을 보세요. 빙자옥질이요. 눈 속에 피어난 매화, 너로구나.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저녁달을 기다리니 암에도 맑은 울치와 높은 절개를 지닌 것은 오직 너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 대놓고 얘기했잖아. 봐봐. 지금 대상이 매화야. 매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대상이 매화야. 왜? 눈 속이라고 하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너가 피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너로구나. 얘들아, 너가 누구니? 너로구나. 매화지, 그치? 매화잖아, 그치? 누구 상징하는지도 알아야 돼. 자,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저녁달을 기다린다. 이 매화의 향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참고로 조금 더 어렵게 알려드릴게요. 고등부 버전에서는 매화의 그윽한 향기를 우리가 암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암향. 매화의 그윽한 향기를 암향이라고 해요. 자, 저녁달을 기다리니까 아마도 맑은 운치와 높은 지조와 절개를 지킨 것은 누구뿐인가 하노라? 너뿐인가 하노라. 자, 절개를 지킨 거. 자, 오직 너뿐. 너가 누구야? 뒤에랑 똑같지? 앞에랑. 자, 매화죠, 매화.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봐두세요. 여기에 있는 시 굉장히 유명한 것만 제가 갖고 왔으니까. 자, 봐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3년을 한번 볼게요. 자, 바람이 눈을 몰아 창문에 부딪히네. 얘들아, 바람이 눈을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눈치를 좀 챘겠지. 바람하고 눈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전 문학에서 되게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부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찬 기운이 새어들어서 잠든 매화를 침노한다. 봐봐. 차가운 기운에 오히려 매화는 봄일 때, 초봄일 때 핀다라고 했잖아.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이 잠든 매화를 깨워서 아무리 얼리려 한들 매화의 꽃을 얼려버리려고 피지 못하게 하려고 한들 봄뜻까지 빼앗을 소냐, 매화가 피려고 하는 그 꽃까지 빼앗을 소냐라고 해서 빼앗아 안 빼앗아? 안 빼앗는다는 얘기야.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매화는 꽃을 피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화에 대한 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자, 운선도의 오후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시인데요. 그 중에서 자, 오후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자, 윤선도는 시조의 대가입니다. 자, 이 시조가 이제 시조의 거의 뭐랄까 견본 교과서 같은 느낌이에요. 오후가는 이때 오우라고 하는 것은 오 5개, 우 벗 5개의 벗의 노래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가 하면 5개의 벗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5개의 벗은 다 자연물이야. 참고로 자연물로서 뭐 여기서 나오는 대나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여기 나오네. 이거 가지고 그냥 쭉 보자. 수석과 송죽이라 그리고 달까지 보세요. 이 사람의 친구는 얘네들이야. 내 벗이 몇이나 있나, 내 친구는 몇이나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밖에 없대. 수석과 송죽이라. 동상에 달 오르니 그것이 더욱더 반갑구나.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야 무엇하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슈슈 이거 보세요. 이거 뭐예요? 물이죠. 자, 내 친구 누구야? 물하고 이거 뭐야? 돌이야. 그 다음에 송 뭐라고요? 이거 송 무슨 송장이야? 이 정도 알아나? 소나무가 송이야. 그 다음에 대나무가 죽이야. 이거 헷갈린단 말이죠. 송 얘는 소나무. 그 다음에 죽 얘가 뭐야? 얘가 대나무. 송죽이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그리고 내 친구 하나 더 달. 이해돼? 이게 내 5의 친구라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 대나무죠. 자, 그럼 대나무를 상징하는 게 다른 시가 또 있습니다. 자, 이거 시가 대나무를 중심으로 하는 시가 몇 개 있는데 다 중요하다. 몇 개 없지만 중요.
맞춰봐요. 이거는 그 스무고개예요. 스타일이.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었는가? 자, 곧다라는 거야. 꼿꼿하다 이 얘기야. 곧기는 누가 시키며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하여 비었는가? 저렇고 사시라는 건 계절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만 쓴 이거를 자 사계절의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 보세요. 맞춰봐. 나무처럼 굵지는 않은데 풀보다는 조금 두꺼워. 그것이 곧기,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이며 속은 어찌 텅 비어 있는가. 얘들아 봐봐.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그려봐. 나무보다는 얇고 풀보다는 두꺼워. 한 이 정도 해요. 그죠? 그리고 꼿꼿하게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텅 비어 있다. 이 얘기야. 그리고 사시사철 이렇게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뭐니 이거? 대나무잖아. 그치? 지금 대나무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서 사계절에 푸른 거, 이 푸르다라고 하는 것이 뭘 상징하는 거야? 사계절 내내 푸르다? 지조하고 절개를 상징하는 거야. 그럼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대나무예요. 자, 이거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는 대나무를 좋아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눈 맞아 휘어진 대는 저랑 했어요. 이거 정규 수업 때 했어요.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자,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누가 굽었다고 하는가? 이 얘기지. 왜 최근 하지 않았어?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 하는가? 이런 뜻이야. 자,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때 얘기했지. 봐봐. 휘어졌다라고 하는 거랑 굽었다라는 게 의미가 다르다고. 휘어진 거는 봐봐. 일시적인 거라고 했어. 그지? 근데 굽어진 거는 고정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 굽어서 이렇게 보세요. 뭐가 무거워가지고 잠깐 이렇게 있는 게 휘어진 거고요. 이 상태로 자 무거운 거에 치워줘도 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굽어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봐봐요. 얘는 휘어진 거야 굽어진 거야? 사실 휘어진 거야. 뭐 때문에? 눈이라고 하는 시련과 고난 때문에 잠깐 휘어진 거야. 잠깐 힘들어서 휘어진 거지. 그 시련만 고난만 지나가면 다시 원래 상태의 지조와 절개로 돌아올 거야.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지. 에이 굽었대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굽을 정도의 지조와 절개, 얘들아 이 절이 절개야. 굽을 정도의 지조와 절개를 지킬 애였다면 눈 속에 푸르겠느냐 물어봤어. 그럴 거면 얘가 진작에 지조와 절개를 읽고 푸른색이 아니게 되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말 이해되지? 자, 그래서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지조와 절개 보여준다. 푸를 쏘냐? 푸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세한 고절, 세한, 아주 매서운 한 추위에도 높게 지키는, 높을 고자야? 지조와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다시. 추위 속에서도 가운데 중자 추위 속에서도 지키는 지조와 절개. 그러니까 너는 굽은 게 아니라 휘어진 거구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대상이구나. 자, 추위 속에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거 누구예요? 너예요. 너 누구? 대나무. 그치? 대나무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상으로 나왔다라는 거야. 이해돼? 이런 식의 작품이 많이 나옵니다. 대나무랑 같이 해가지고. 되시죠? 이런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 관련된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갈게요. 자, 난초입니다. 이병기의 난초. 자, 여기서 이 중에서 우리 중요한 것만 볼게요. 자, 볼까? 어디? 자,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면 너희들이 알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 여기만 볼게. 자, 난초 3에 보면은 지금 시가 쭉 있는데 여기서 나도 저를 못 잊거니 저도 나를 따르는지 외로 돌아앉아 책을 앞에 놓고 장장이 넘길 때마다 향을 또한 잃어라. 봐봐. 내가 난초를 좋아하는 것처럼 난초도 나를 좋아하는지 나도 내가 외롭게 홀로 앉아서 책을 앞에 놓아두고 한 장 넘길 때마다 향을 또한 잃어라. 향을 또한 잃어라. 뭐가? 난초가 향을 퍼뜨리는 상황에 대해서 얘가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그런 상황 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모습이 있다. 그리고 밑에 쭉 얘기를 해. 빼어난 가는 잎새 굳은 듯 보드랍고 자줏빛
굵은 대고 하얀 꽃이 빌고 이슬은 구슬이 되어 마디마디 달렸다. 이건 난초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본디 그 마음은 깨끗함을 즐겨하여 밑으로 내릴게. 정한 모래틈에 뿌리를 서려두고 미진도 가까이 않고 우로받아 사느니라. 무슨 뜻이야? 얘가 깨끗함을 즐겨한다라는 것,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그 순수한 삶을 지향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런 난초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화. 자, 보세요. 국화는 조금 자주 나오는 시가 이정보의 국화야 너는 어이라고 하는 시조가 있어. 얘 볼게. 자, 국화야 너는 어찌 3월 동풍 다 지내고 낙목한천에 너 혼자 피었느냐. 무슨 뜻이야? 얘들아 아까 매낭국죽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국화가 언제 핀다고요? 가을에 핀다고 했죠. 자, 가은아 자는 거 아니지? 자, 가을이야. 자, 근데 국화야 이렇게 불렀어. 아, 계절적 배경도 알 수 있어. 가을이야. 근데 국화야 이렇게 불렀으니까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자, 무언가를 불렀어. 얘들아 무슨 법이니? 도노법 플러스 자, 국화야 사람처럼 불렀네? 의인법. 자, 국화야 너라고 얘기했으니까 의인법이죠. 국화야 너는 어이 3월 동풍 다 지내고 3월에 동풍이라고 했으니까 3월에 불어오는 동쪽에서의 바람이라는 뜻이야. 3월이잖아. 원래 꽃은 언제 피어? 봄에 피지. 봄에 피는데 너는 어찌하여 3월 동풍, 봄의 시간은 다 보내놓고 낙목한천에 너 혼자 피었는가? 자, 낙목한천, 한가로운 하늘이 있는 중에 너 혼자 피었느냐? 즉, 가을에 너 어떻게 해서 가을에 피었어? 이 얘기야. 그치? 너 혼자 피었는가? 그래서 아마도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얘들아, 무슨 고절하면 어떠한 상황에서 지키는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그래서 오상고절은 역시 어느 시대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얘들아, 지금 이 정도 봤으면 알았겠지만 시 스타일이 다 어때요? 뭐뭐 한 상황을 얘기해줘.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건 너뿐인가 하노라. 이런 식의 스타일의 시가 굉장히 많죠. 이런 애들은 보통 지조와 절개야. 보세요. 그러면 이 너가 앞에서 봤던 국화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지조하고 절개의 상징. 돼? 자, 조금 더 할게요. 자, 소나무도 있습니다. 봅시다. 낙락장송이 앞에 나왔던 그 시들 있죠? 걔네도 다 소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얘도 봐.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지 거늘. 이게 뭐야? 세상의 순리야. 일반적인 섭리야. 당연하지. 따뜻할 때는 꽃이 피고 추우면 이파리가 지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얘는 그러지 않는다고.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잖아. 소라 너는 어찌하여 눈서리를 모르는다? 자, 솔. 이게 뭐야? 소나무지. 솔방울 할 때 소리야. 그래서 소나무에 원래 솔나무인 건데 그게 리을 탈락해가지고 소나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야? 소나무야. 너는 뭐 이것도 의인법이지? 너는 어찌하여 눈서리를 모르는가? 얘들아 이 정도 했으면 눈서리가 뭔지 알아야지.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실현하고 고난. 자, 너는 어찌하여 눈서리를 모르고 항상 무슨 색깔? 푸른 색깔을 유지하느냐? 구천에 불이 고든 줄을 근로하여 아노라. 이것도 내가 한 적이 있어. 구천이라고 하는 것이 땅, 그러니까 지하 세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지하에 뿌리가 고든 줄을 그리하여 아노라 이런 뜻이야. 자, 이게 무슨 뜻이야? 겉으로 봤을 때 얘들아 우리는 소나무의 허리, 그러니까 줄기하고 이파리를 보는 거죠. 자, 줄기하고 이파리 봤을 때 굉장히 곱고 푸르다. 그러면 안 봐도 얘 뿌리는 단단할까 단단하지 않을까? 안 봐도 단단하겠지, 그치? 근본이 있겠지. 이렇게 푸른색이니까, 그치? 그래서 네 지하에 있는 너의 뿌리가 고든 줄을 그것 덕분에 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돼? 그래서 지조와 절개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매낭국주 플러스 소나무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뭐다? 사군자를 상징하는 시조들이니까 좀 알아두시라. 지금 제가 이 프린트에서 쭉 했던 시들이 있죠. 유명한 시들만 모아둔 거니까 꼭 다시 기억하셔서 봐두셔야 돼요. 시험 범위 들어간 학교도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우리 어디로 가느냐? 아까 하나 현대시 안 한 거 있어요. 이 현대시까지 오늘은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봤던 까마귀 눈비맞아 이거 봤던 프린트 있지? 그 프린트로 다시 올게. 두꺼운 프린트로. 자, 이 중에서 우리 아까 22쪽을 마저 볼게.
22쪽이야, 22쪽이야. 들판이 적막하다라고 하는 정현종의 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 왜냐면 정현종 시인의 다른 작품이 고등부 올라가시면 몇 개가 더 나오는데 그거에 이제 제일 쉬운 버전이 이 친구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현대시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달려 있으니까. 자, 들판이 적막하다. 시 어렵지 않아요. 볼게요. 현대시예요. 얘는 시조 끝났어요. 지금 현대시예요. 들판이 적막하다. 체크 한번 할게요. 얘는 현대시고요. 자, 주제가 적막한 들판에서 깨달은 생태계의 위기다. 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중요하다, 얘들아. 자, 가을 들판의 풍요로움과 적막함을 대비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쉼표, 줄표, 느낌표, 말줄임표 등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들판이 적막하다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 사람이 가을 들판에서 가을을 구경을 해요. 가을을 구경을 하는데 그 구경했는데 사실 이상한 점이 있는 거야. 메뚜기가 없다라는 걸 발견을 합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느끼는 환경 파괴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시예요. 근데 이 환경 파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랑 관련이 있냐? 반영론적 관점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회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이 작품을 보는 거지. 이해되세요? 되세요? 넘길게요. 자, 들판이 적막하다. 자, 뒤로 넘겨서 뒤에 보시면은 여기 얘를 좀 보도록 합시다. 다음 쪽에 나 되어 있으면 24쪽. 자, 보도록 합시다. 들판이 적막하다. 시 짧고요. 다만 제가 이 시를 다룬 이유 중에 하나는 특이하게 표현 방식을 특이하게 썼습니다. 문장 부호를 많이 썼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들판이 적막하다라는 제목이 있다. 일단 적막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이구 무서워 눈이 자꾸 어디로 가는겨 적막하다. 자, 조용하다라는 뜻이야. 고요하고 조용하다 위에 좀 써둘게요. 적막하다 밑에다가 고요하고 조용한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적막하다,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적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들판이 적막하다에서 내용을 보니까 자, 가을 햇볕을 공기에 익는 벼에 눈부신 것 천지인데 그런데 들판이 적막하다. 메뚜기가 없다. 짧죠?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앞에서 가을 햇볕을 공기에 했을 때 가을에 동그라미 칠게 우리 항상 시에서 어떤 시간적 배경이 나왔을 때 한번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선지에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계절적 배경이 있습니다. 계절적 배경이 언제예요? 대놓고 나왔잖아요. 가을이에요. 자, 가을의 들판을 보는 거야. 자, 가을 햇볕의 공기에 봐봐. 가을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요소들이 나와 있어. 가을, 햇볕, 공기, 익는 벼, 완전 지금이죠. 햇볕도 따사롭고 공기도 약간 시원하고 익는 벼가 익어가는 그 중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다? 이렇게 지칭되어 있어요. 별표 눈부신 것 천지인데 현승아 돌아와라. 현승아. 자, 햇볕, 공기, 익는 벼가 다 눈부신 것들이야. 이 사람이 봤을 때 가을이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을 햇볕, 공기, 익는 벼가 천지인데 여기까지는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가을 들판이 이렇게 아름답다. 풍요로움이야? 그럼 여기까지 묶을게. 이렇게 묶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야? 앞에 있는 거에 경치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작품이 중요한 이유는 내용보다는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 먼저 경치를 보여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자, 내가 힌트를 줬어. 말해. 먼저 경치를 보여주는 거야. 선경이라고 하지. 봐봐. 먼저 경치를 보여준다? 성경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성경이 어떤 내용이냐? 가을 들판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는 긍정이야. 여기까지는 긍정이야. 돼? 자, 그러면 천지인데 그런데 자, 이것도 중요해. 봐봐. 고등부 올라가면은 이런 애들이 지표로 많이 물어봐요. 처음 보는 시에서 항상 흐름이 같으리라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어떤 긍정적인 얘기했다가 갑자기 부정으로 갈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얘기했다가 긍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거를 나눠주는 지표가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야, 접속사. 그런데 얘기했잖아, 얘들아. 그런데면 뭐야? 역접이야, 역접. 이제까지랑 다른 얘기 하겠다는 거야. 봐봐. 그래서 시의 분위기를 바꿔. 이거 중요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선지에서는. 이 시를 두 개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이 시상을 절반으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걔네들이 나눠주는 기점, 시상이 변화하는 기점이 되는 시어를 고르시오 하면 뭘 고르면 돼? 그런 데를 고르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그런 데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봐봐. 무슨 역할을 하느냐? 시의 분위기를 바꾼다. 즉, 시상을 전환한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시의 흐름을 바꾼다 이 얘기야. 시상을 전환시켜서. 그런데 들판이 적막하다. 앞에서는 가을 들판 풍요롭고 여유로운 줄 알았는데 좋은 게 아니었어. 잘 봐. 들판이 적막하다. 세모. 조용하다. 그대로 쓸게. 고요하다. 조용하다. 이유야. 왜? 메뚜기가 없다. 자, 메뚜기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별표. 메뚜기가 없다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야? 들판이 적막한 까닭이야. 메뚜기가 있어야 좀 먹자질 걸 한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대비해가지고 앞에는 뭐였어? 긍정적인 내용이었어. 근데 메뚜기가 없다는 게 여기서는 부정적인 내용이야. 볼게요. 부정이야.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서 여기서부터는 이 사람이 메뚜기가 없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뒤에 얘기한다. 다시 감정을 뒤에 얘기한다고. 뭐예요? 후정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경 후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경 후정이에요. 선경 후정.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을 좀 해주시는데요. 여기 잠깐 멈춰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풍요로움하고 적막함을 대비해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흔히 뭐 너희들 중에 종교가 있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상식 차원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뭐 이런 문학에서라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언급할 일이 종종 있어요. 그 중에 그 성경에서 죄를 지었을 때 죄악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벌을 받는 재앙의 내용 중에 메뚜기가 있어요. 자, 메뚜기가 뭐를 할까? 인간은 사실 따지면 해충에 아깝거든? 얘네들이 뭘 할까요? 곡식을 다 갉아먹어요. 자, 봐봐요. 메뚜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어떤 대상이야? 우리한테 해충이야. 있으면 우리의 곡식을 갉아먹어. 근데 여기서는 메뚜기가 긍정입니다. 왜 그러냐? 자, 왜 그러냐? 메뚜기가 사라진 이유가 있어. 자, 메뚜기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곡식을 ඝ아먹는다. 그럼 인간들이 우리가 쌀을 재배하는데 메뚜기는 방해야, 방해 아니야? 완전 방해지. 그래서 뭐를 쳐? 뭐를 쳐? 약을 치지. 농약을 치잖아. 그러면 이 농약을 쳤기 때문에 메뚜기가 없는 거야. 그럼 결국에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메뚜기가 없어진 거지. 환경이 파괴된 거지.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봐봐. 자, 여기 봐. 이 메뚜기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환경 파괴야. 그치? 환경 파괴. 이 환경의 파괴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우리잖아, 우리. 그치? 인간한테 있다. 그러니까 그 인간한테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자? 그것을 반성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 이 말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를 쳐서 왜냐? 인간이 뭐를 쳤기 때문에 농약을 쳐서 메뚜기를 죽였기 때문에 즉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비판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우리가 환경 파괴를 하고 있다. 환경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작품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시어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원래 고요가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인 거야. 이 불길한 이렇게 얘기했잖아. 불길하다. 좋지 않다. 뭔가 앞으로 엄습해올 공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지? 불길한 고요. 화자는 적막한 들판에서 불길함을 느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뭘 느꼈을까? 위기의식을 느꼈겠지. 왜냐? 왠지 생각을 해야 돼. 봐봐. 옆에 쓸게. 위기의식을 느꼈어. 왜 위기의식을 느끼냐? 선생님이 어제 새벽에 봤나 봐요. 모기랑 관련된 영상을 보다가 잠들었는데 아니 모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생각해? 해충이잖아. 모기가 죽었으면 좋겠다. 멸종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모기가 멸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모기를 먹는
다른 곤충들의 먹이가 없다. 좀 극단적으로 가면 그 곤충들이 멸종한다. 근데 그 곤충을 먹는 동물도 멸종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메뚜기를 먹는 다른 동물들이 있을 거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 이거 중요하다.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고르라면 얘야. 별표. 자,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느니 이렇게 얘기했어. 봐봐. 비유적인 표현이야.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다. 라고 생각을 했어. 이 사람은 메뚜기가 없어진 사건을 통해서, 따지면 작은 사건이야. 그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래를 본 거야. 황금고리, 생명의 황금고리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냥 그려볼게요. 고리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에요. 그죠? 좀 그린다. 자, 생명의 황금고리가 뭐래? 끊어졌대.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황금고리는 이런 거야. 봐봐. 위치가 뭐 여기에 메뚜기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합시다. 대략적으로 위치에. 여기에 메뚜기가 있었어. 근데 메뚜기를 먹는 뭐가 있을까? 곤충. 아니면 다른 동물이 있어. 그지? 여기에 이렇게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인간이 그걸 다시 어떻게 합니까? 좀 위치가 이상한데? 가운데쯤으로 할게. 우리가 이 곤충 동물을 갖다가 먹거나 활용을 합니다. 누가? 다시 인간이.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런 황금고리가 있는데, 대충 그렸어. 자, 이런 황금고리가 있는데 만약에 메뚜기가 없어졌다. 봐봐. 여기서 메뚜기가 없어져. 그러면은 곤충 동물도 극단적으로 봤을 때 없어져. 그럼 결국에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야? 인간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 말 듣고 있니? 내 말 듣고 있니? 자, 이 생명의 황금고리가 즉 뭘 상징하는 거야? 우리의 먹이사슬이야. 이거 중요해. 먹이사슬. 그 다음에 생명체들 사이에 유기적인 연결, 별표, 생태계의 조화. 이 세 가지 다 알아야 돼. 자, 보세요.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유기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모르는데요. 자, 과학 시간에도 나와요. 장기 얘기할 때, 우리 몸의 신체 구조 공부할 때 우리 몸의 장기들은 서로 유기적인 역할을 맺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필요한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유기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의 장기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장기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의 대표적인 게 심장이죠. 심장에서 혈액을 공부를 해줘야 다른 장기들이 움직일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라고 해. 맞잖아. 봐봐. 메뚜기의 역할이 곤충 동물의 먹이가 되는 거야. 곤충 동물은 우리한테 먹이가 되는 거고. 그치?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가 생명의 황금고리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여기까지는 긍정이야, 얘들아. 생명의 황금고리까지는 긍정의 의미야.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끊어졌다잖아. 끊어졌다니까 이게 뭐야? 얘는 부정이지. 이해돼? 왜 끊어졌어?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그치? 아까 인간이 메뚜기를 죽이는 방법을 해서 결국 이게 우리한테 돌아오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다의 의미를 좀 부차적으로 더 써보겠습니다. 결국에 이 메뚜기가 없어진 거는 메뚜기만 없어진 게 아니라 모두 없애. 새나 곤충, 뭐 다른 동물들 그런 것들도 극단적으로 봤을 때 없앨 수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에게 뭐를 끼친다?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결국 우리한테 돌아온다 이 얘기야.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뭘까? 환경 파괴에 대해서 경계하자. 좀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거를 메뚜기를 통해서 깨달은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이 시의 포인트 다뤄볼게요. 중간에 안 다룬 거 있어요, 제가. 자,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었잖아요. 가을 햇볕을 공기에 익는 벼에 눈부신 것 천지인데, 얘들아 체크해라. 다른 색깔로. 자, 천지인데 그런데 들판이 적막하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쳤던 것들은 다 뭐예요? 쉼표예요. 쉼표의 역할 아시죠? 쉰다라는 얘기예요. 쉰다는 건 뭐예요?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살려서. 가을 햇볕을 공기에 익는 벼에 눈부신 것 천지인데 그런데 여기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강조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시어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들판이 적막하다. 체크해. 자, 이거를 잘 모르세요. 다 이렇게 있는데요. 얘는요. 길게 느려서 좀 생각을 하면서 쭉 읽으라는 얘기야. 자,
들판이 적막하다. 된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니까 들판이 적막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느끼게 해주지. 고요하고 유지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적막함을 보여주는 거고, 메뚜기가 없다. 충격이지. 느낌표는 쉽잖아. 깨달은 거야. 메뚜기 없다는 깨달은 거야. 그 다음에, 이 불길한 고요, 이것도 체크. 자, 봐봐. 고요, 적막,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볼 수 있게끔 길게 내려가지고 표현하고 있어. 집중하라는 얘기야, 여기서. 자, 그래서 생명의 황금 고리가 끊어졌나니, 점점점. 얘들아, 이거 알지? 자, 얘네들은 줄표라고 얘기하고요, 얘네는 줄표야. 얘네는 뭐라고 할까? 말줄임표야. 그래서 말을 끝맺지 않고 이렇게 주는 거. 자, 이거 했잖아요. 말을 끝맺지 않고 하는 거를 사실 수사법적인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생략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를 말을 안 하니까요. 생략법이라고 하는데 얘는 우리한테 뭘 줘? 여운을 준다. 그치? 기억나지? 여운을 준다라고 하는 효과가 있어. 그치? 마찬가지야. 아, 우리가 환경 파괴를 해서 이런 생명의 황금 고리가 끊어졌구나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 한번 할게요. 이렇게 문장부를 잘 활용하고 있는 시가 잘 없어요. 문장부. 이름도 알아야 돼. 너무 당연한 거라서 나는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여기서 틀려오는 수고 있죠. 자, 첫 번째. 얘는 뭐예요? 이거 문장부 이름. 너무 영어 제한적인 거 아니에요? 쉼표. 콤마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쉼표. 그 다음에 이거 잘 몰라요. 2번 뭐라고요? 2번 뭐라고 할까요? 줄표. 이름 어렵죠? 알아야 돼요. 줄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다 알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확인. 점점점점 말줄임표. 그치? 자, 얘네들의 효과 알아놔야 돼요. 첫 번째 쉼표. 우리한테 뭐를 하냐? 자, 그런데 천지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 뭐 하는 거야?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옆에다 쓸게. 그 다음에 고요하다, 적막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당황스러움이야. 봐봐. 당혹이라고 적을게. 그치?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없다. 뭐야? 충격이지, 충격. 그리고 이 사람이 느끼는 거, 우리가, 나를 포함한 우리가 이 환경을 파괴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탄이야. 점점점점 안타까움이야. 그지? 그런 정서를 담고 있어. 이해돼? 정리하면 이 시는 환경 파괴에 대해서 작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작자가 굉장히 말줄임표라든지 아니면 성경 후정의 방식이라든지 생명의 황금고리라고 하는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했던 그런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밑에 정리 한번 할게요. 전반적인 시의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지울게. 자, 보시면은 처음에는 좋았어요. 풍요로운 가을 들판에서 아름다운 평화롭게 감상하고 있다가 두 번째, 들판이 적막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그거는 뭐 때문이야? 뭐가 없어서? 메뚜기가 없기 때문이었어. 그치? 그래서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간다라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옆에 정리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문장부의 효과 선생님 아까 봐드렸습니다. 쉼표, 줄표, 느낌표, 말줄임표 이렇게 있는데 자, 쉼표는 풍요로운 가을 들판에서 문득 느껴지는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를 준다? 긴장감을 준다 혹은 강조한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줄표 있습니다. 자, 줄표. 적막함과 고요함이 주는 당혹스러움, 그죠? 그것을 강조한다 라고 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없다. 세 번째 느낌표. 메뚜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충격을 강조해서 드러낸다. 그 다음에 말줄임표. 생태계의 조화가 무너졌다는 위기감과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말줄임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 시의 상황 긍정하고 부정이야. 긍정 동그라미 칠게요. 풍요로운 가을 들판 눈부시다. 긍정적 이미지 동그라미. 그런데 저희가 그런데 분위기의 전환 얘가 뭐야? 시적 전환을 이루는 시효가 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메뚜기가 없는 적막한 들판 불길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불길하다. 그래서 시구풀이 아까 얘기했어.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다라는 건 화자는 메뚜기가 사라지면서 연관된 생명체들 사이에
유기적인 연결이 끊어지고 생태계의 조화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다시. 자, 그래서 사회문화적 배경.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수확량을 늘리려고 사람들이 뭘 사용했다? 농약을 썼다고 했죠. 농약 때문에 가을 들방에서 메뚜기가 사라졌다. 그래서 생태계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지? 그지? 이것까지 확인을 좀 해두시고요. 그래서 수제. 메뚜기가 사라지면서 생명체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 생태계의 조화가 파괴됐다. 즉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파괴된 생태계를 우려, 걱정하고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막한 들판에서 깨달은 뭐의 위기? 생태계. 우리의 생태계 위기에 대해서 언급해주는 그런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까지 했고요. 네, 조금 이르긴 한데요. 살짝 일찍 끝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는데요. 자, 잠깐만 선생님 설명 들으세요. 자, 일단은 아이고, 우리 나머지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이럴까. 나머지 해야 되는 사람. 자, 나머지 해야 되는 사람은 자신의 손들어 지금. 자, 지호, 그 다음에 건우, 맞죠? 네, 가은이는 아까 저랑 이야기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시험 안 보는 사람. 서준이, 일단 나랑 얘기하고 가. 그 다음에 건우, 승호는 월요일 8시에 와서 보기로 했고, 그치?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가는데 잠깐만. 자, 망포중학교 친구들은 지금 제가 좀 미리 드릴게요. 사실상 제가 몇 개 미리 진도를 나갔었죠? 그 내신 대비 관련해서. 우리 내신 대비 진도가 3주차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사실상 문제는 좀 미리 드릴 거예요. 이거는 안 풀어온 게 아니에요. 이번 주 숙제예요. 잠깐만. 망포중. 뒤에 친구 빼고, 한 친구 빼고 넘겨주세요. 망포중만 지금 드리는 거니까. 숙제는 이거랑, 자, 아이들, 이거랑, 자, 봐보세요. 이거랑, 아예, 과정집 숙제랑 고전문학 숙제는 없어요. 대신에 이거를 해오시면 돼요. 보세요. 이거는 지금 제가 다 드릴 거예요. 이거 상관없어요. 장원준까지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자, 4개. 현승이 받았죠? 방금 프린트. 네. 자, 뒤로 넘기세요. 보세요. 잠원중 친구는 일단은 제가 드린 10월 4주차 있죠? 이 내용만 일단 숙제예요. 그거 해오시면 되고, 망포중은 제가 프린트 2개 드렸어요. 방금 전에 10월 4주차 준 거랑 1주차라고 되어 있는 거 전부가 숙제입니다. 잘 해오셔야 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자, 아침만 오는 사람 누구니? 망포중 아침만 손. 왜 안 드니? 들어야 되는 사람 왜 안 드니? 네, 다음 주부터 적용이니까요. 다음 주 10시에 오셔야 되고요. 저녁반인 친구들은 7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잠원중은 일요일. 자, 고생하셨고요. 가방 챙겨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소준씨. 잠깐만요. 안녕.